저빙글리에 대해서 우리 스위스 종교개혁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서는 258페이지 스위스 종교개혁. 스위스 종교개혁이라면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먼저 생각을 합시다. 먼저 스위스면 저빙글리, 그다음에 한 사람은 불링거, 이렇게 두 사람을 봅니다. 저빙글리가 마치 1세대,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의 최초의 인물이라고 보고, 불링거는 그의 후계자. 왜냐하면 불링거가 1531년에 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링거가 칼빈보다 조금 더 빨리 목회를 했죠. 그래서 칼빈은 저빙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저빙글리가 이미 죽어버린 상태고, 그리고 칼빈이 목회할 36년부터는 칼빈은 저빙글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링거와 이렇게 교제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531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불링거가 그 이후에 이제 후계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저빙거가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저술하고 이런 것은 없고, 불링거가 이제 저빙글리에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 신학, 불링거이라면 언약 신학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다, 언약 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불링거입니다. 스위스라고 하지만 사실상 스위스에 여러 6개 캔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쭈리익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쭈리익, 취자. 쭈리익에 아다시피 그 스위스를 가보면 다 호수가 다 있어요. 도시마다 호수를 끼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호수가 우리처럼 이렇게 물이 더러운 이런 호수가 아니고 깨끗합니다. 파도가 치고. 그래서 조그마한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엄청나게 큰 호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그 바다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위스 사람들은 이 호수를 통해서 요트를 띄우고, 굉장히 즐기고, 그래서 쭈리익도 가보면 제네바 레이크가 상당히 큰데, 이 쭈리익에 있는 호수도 그렇게 커요. 그래서 호수를 이래 중심으로 도시들이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 저희 나라는 호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그 멋있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스위스는 호수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마 빙하 시대 이후에 아마 이 물들이 고여가지고 그때 이후에 아마 물이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나. 그 안에 고기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지를 않아요. 고기 잡다가 걸리면 바로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고기 잡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가지고 여기 중랑천에도 고기 잡고 이러던데,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 앞에도 이제 토끼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엽충 가져가지고 막 죽이고 막 잡아먹고 그런, 그 미국 애들 그냥 끔찍하게 생각하죠. 그 오리들 말이에요. 이게 쫑쫑 달아다니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한국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틀 빼가지고 바로 먹고 이런 거. 절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하다가 잡히면 바로 이제 벌금 매기고 이제 이렇게. 우리하고 좀 개념이 좀 달라서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마다 다 그냥 먹으려고만 하는 이런 성격이 있고, 잡초도 그렇고 쑥도 그렇고 모든 게 이게 보이기만 하면 다 뜯어가지고 다 먹으려고 그러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이 관상용이거든요. 자꾸 놔두라고 그 자연을 자꾸만 뜯어가지고 먹으려고만 그러는지.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에 관해서 먹을 수 있는 거에
판매용만 딱 먹고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 두죠. 자연 그대로.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 몰래 아마 그 산삼 캐는 사람들 그 미국 산에 가면 아마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캐다가 걸리면 바로 영창이니까 뭉개죠. 그처럼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뭐 우리나라처럼 지금 있는 뭐 매연이라고 하는 미세 전혀 없어. 전혀 없는 그냥 맑고 청명. 오늘 달리기를 다니까 굉장히 날씨가 좋던데 오늘과 같은 날씨가 본래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런 날씨 깨끗해요. 하늘이 파랗고 그 스위스는 꼭 뭐 스위스만 아니고 어딘지 가보는데 거기에서 목회했다고 하면 조금 부럽게 하지. 상당히 좀 부럽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스위스를 이해를 하려면 윌리엄 텔, 기욤 텔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아들을 세워놓고 사과 위에 얹고 이제 화살총을 이제 쏘아서 하는 이제 그것. 이제 그 이야기가 사실상 캔턴이라고 하는 스위스는 캔턴으로 구성되어진 그 나라입니다. 전형적으로 연방 체제죠. 그래서 북쪽은 독일어하고 영어를 주로 쓰고 북쪽에 있는 캔턴들은 그다음에 이제 쭈리히도 결국은 이제 그 북쪽에 있으니까 저빙글리가 독일어를 잘 썼죠. 그래서 마틴 루터하고 1529년에 만나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네바를 비롯해서 이제 제네바가 가장 남쪽이니까 남쪽에 이 사람들은 이제 영어도 쓰고 프랑스어로 쓰지만 이탈리아어를 많이 써요. 이번에 제네바에 있는 그 제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이탈리아어들을 많이 쓴다. 그래서 그들은 공식 언어가 이제 4개국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4개국어를 다 능통하게 한대요. 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말 말고 중국말, 일본말, 영어, 한국 이렇게 4개 언어를 하면은 좀 세계적이지 않을까요? 그걸 뭐 굳이 뭐 영어 배운다고 외국에 안 보내도 되고 4개국어를 공통어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스위스는 캔톤 중심이다라는. 그래서 그 캔톤의 지역의 이제 독립을 위해서 윌리엄 텔이 이제 압정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제 놀림을 하니까 이제 윌리엄 텔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중에 책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캔톤 중심으로 되어진 연방 국가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연방 국가잖아요. 유나이티드 아메리카인데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하고 여기 연방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한 그 마치 독립 국가의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미국은 스테이트가 있고 이제 네이션이 있고 이제 이런 그 관계인데 여기는 완전히 연방 체제가 전혀 다른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스위스 이런 캔톤 체제가 결국은 로만 카톨릭이 압제하는 것을 막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독일 종교개혁을 보면서 독일 같은 나라도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독일이 되는 본래 그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그 독일 그 군주가 되게 될 때에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독일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독일이 하나 되면 저 무서운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사실상 하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쟁이었어요. 30년 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독일은 하나 되면 정말 무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였는데 여기에 스위스 같은 나라가 지금 연방 체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처럼 그래서 이 연방 하나하나의 그 종교는
그 연방 하나가 캔톤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페인 같은 경우를 보면 왜 스페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었는가? 1492년에 스페인의 리컨커리스트이라 해가지고 재정복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재정복이라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카스티아와 그리고 이제 아르곤이라는 이 두 나라, 그러니까 이사벨라와 그다음에 페르디난도가 결혼을 하면서 지금의 스페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한 국가가 만들어졌잖아요. 한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종교를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를 우리 한번 봅시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한 국가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는 뭐 우리가 아다시피 로만 카톨릭의 아지트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불가능했던 거고. 그다음에 뭐 유럽의 국가 가운데서 이제 영국은 상당히 독특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고, 나머지는 국가 형태가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스위스는 캔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독일은 여러 공국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의 시대적 배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아무튼 연방국가로 인해서 스위스는 종교개혁에 일어날 하나의 기틀을 마련했고, 주요한 인물은 쩌빙글리와 그다음에 불링거다라고 생각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일어난 뭐 쩌빙글리와 불링거 외에도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제네바를 중심으로 있는 것, 그다음에 바젤을 중심으로 있는 것 사실상 있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칼빈 선생이 나오겠지만 바젤 중심으로 있는 여기라든가 베른 중심, 지금의 수도죠. 베른 중심으로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상 그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쭈리익이 가장 그래도 지도적인 그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스위스라고 하는 그 나라 밑에 보시면 스위스는 가톨릭 캔톤 7개, 프로테스탄트 4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에서 오르레앙 공작과 세보이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쪽이겠죠. 뉴사텔과 제네바도 그들의 군주대 세력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뉴사텔과 제네바가 종교개혁이 1536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뉴사텔은 1530년, 제네바는 1536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뭐 캔톤마다 이제 일어났던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59페이지 가 보면 1549년에서 87년 칼빈이 살아 있을 때입니다. 8,000명의 프랑스의 위군노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피신처를 찾았는데 바로 스위스로 들어왔다. 이들은 지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엘리트였다. 스위스 종교개혁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칼빈이 많이 도움을 받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제네바로 많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칼빈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1553년까지 실제로 칼빈이 굉장히 따돌림을 당해요. 언제든지 추방을 당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위그노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면서 칼빈을 막 지지하잖아요. 마치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보면은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의 온 후에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목사님이 안정이 되지. 후임 목사님보다도 전임 목사님의 숫자가 많으면요, 그 따르는 자가 많으면은 목사님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3년 안에 어쨌든 내가 내 따르는
이제 성도들을 많이 성장시켜야 돼요. 특별히 장로들을. 그래서 내가 임명하는 장로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전략이죠. 이렇게 안 하면은 목사님은 반드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우스운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보면. 네. 그래서 여기도 칼빈도 사실상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더욱이 1685년에 여기 루이 14세가 이제 낭떠 칙령을 폐지합니다. 낭떠 칙령이 1598년에 종교의 자유가 1598년에 낭떠 칙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그것을 철폐해 버려요. 1685년에 태양 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가. 그런데 위그너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또 제네바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제네바는 이제 피난 철학이보다는 이제는 프로테스탄트 유럽 여러 국가에 영향을 준 중심 도시였다. 뭐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루소도 제네바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루소의 글에 보면 칼빈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칼빈이 살았기 때문에. 칼빈을 존경해요, 그 사람 실제로. 그의 글을 들어보면. 스위스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급진적 종교개혁, 즉 제세례파라가 불리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독일 종교개혁에서 급진파는 우리가 봤다시피 농민 반란이고, 스위스 종교개혁에서 급진 종교개혁은 바로 제세례파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심인물이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우리가 스위스 종교개혁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세례파에 어떻게 제세례파가 시작을 했으며 제세례파가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남아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 스위스 종교개혁 때 중요하지. 아마 대체적으로 제세례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아마 제가 좀 많이 자세하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그 번역을 했던 에스텝이라고 하는 사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번역을 했는데 그 침례교 교수들이 그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번역해야 될 걸 제가 번역을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늘 쓴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에스텝이 제 세례파거든요. 예, 에스텝의 안에 보면은 제 세례파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종교개혁사 책들을 보시면 제 세례파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텝의 책에는 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지금 제 세례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미시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아미시. 영어로 아미시지만 실제로는 아만파라고 그러죠. 아만파. 아만파만 있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제 세례파가 또 기억이 되는 파가 있다면 메노파라는 것이죠. 메노파.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죠. 많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메노파, 아만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아미시라 그래서 이제 아만파가 되어가지고 뭐 모자 쓰고 뭐 말 타고 다니고 전기 사용하지 않고 호롱불 사용하고 이런 그 농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하고 자기들끼리만의 이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 아주 미국에 가보면 아만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뭐라나 그 농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유기농, 우리 같으면 유기농, 무기농 하려면은 다 아미시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가면 막 아미시들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아미시와 성격이 비슷한 것이 메노파인데 이 메노파는 또 성격이 또 달라요. 이게 이제 제세례파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메노파인데 이 메노파는 이제 세례 그러니까 침례교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지금은 메노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이게 침례교하고 합해가지고 침례교가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메노파와 그리고 세례파가 이렇게 침례교가 합쳐지면서 이 침례교 가운데도
극보수가 있고 조금 느슨한 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이런 소문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물에다가 파리가 한 마리 딱 떨어졌다. 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레몬 주스라고 합시다. 딱 떨어뜨리면 제 세례파는 젓가락 그 포크 가지고 쌀 드러내고 또 꿀떡꿀떡 마시는 사람. 뭐 장로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따라 가지고 따로 마시는 사람. 그다음에 아메리칸들은 이걸 안 마시고 막 이런 정도로 막 아주 그 사우스 그 베프티스트들은 서든 베프티스트들 남침례교들은 막 굉장한 보수파, 정말 보수파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실천학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오시는데요. 이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 매너파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가 개혁 신앙하고 뿌리를 갖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때문인 거죠. 매너파와 침례교가 합쳐져서 남침례교, 뭐 지금은 뭐 동침례교, 뭐 독립파 침례교, 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 같은 경우에도 침례교 목사거든요. 이 사람은 독립파잖아요. 그 독립파 침례교 목사인데 굉장히 보수잖아요. 그것은 이런 개혁 신학에서 나온 하나의 분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 신앙의 같은 맥락을 아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스위스라고 하는 그 나라를 보시면은 여러분 그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자동차 앞에다가 다른 나라를 가고 이렇게 하면 그 자동차 번호판 앞에다가 하나씩 갖다 붙이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영국을 간다 이러면 B자를 앞에 갖다 붙이고 프랑스의 차라면 프랑스 차가 독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F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스위스 사람들은 뭘 갖다 붙이냐면은 이걸 갖다 붙여.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 체코슬로바키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CH가 이게 스위스 사람들의 그 약자라고도 그 어디 나오냐면 263페이지에 가보게 되시면 스위스 사람들의 본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엘베티카라고 했어요. 엘베티카 라틴어죠. 근데 연방이기 때문에 연방이라는 글자를 앞에 갖다 붙여서 엘베티카 연방.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C와 H를 갖다 붙여서 그 스위스 사람들의 차는 앞에다가 이렇게 붙인다는 거. 그러니까 스위스의 약자는 CH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스위스 연방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서 가운데서 그 헬베틱 그 고백서라고 있어요. 헬베틱 고백서. 근데 헬베틱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본래 발음은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 엘베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영어명으로 다 바꿔가지고 헬베틱 신앙 고백서. 여기 이제 불링거가 이제 만든 건데 이거 상당히 바른 그죠. 왜냐면은 불링거 언약 신학자이기 때문에 만든 신앙 고백서가 아주 좋은 것인데 헬베틱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아주 바른 거죠. 그래서 본래 발음은 엘베티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시 좀 앞으로 돌아와서 260 연방 이야기 나오다가 들어가게 들어갔는데 스위스 지역은 본래 신성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다. 중세 시대의 황제 권력이 쇠퇴해가면서 봉건적 왕조가 지역을 나누고 지배하고 있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합스부르크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1291년에 로마 황제, 신정 로마 제국 황제 루도프 1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스위스 도시들을 이제 연방, 지금의 연맹 체제로 만들었다.
이 연맹은 지금의 스위스 연방이 탄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방 헌장이 있습니다. 밑에 사진에 보시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1페이지 빌헬름 텔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서 재미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넷째 줄에 1307년 이거는 실제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예요. 윌리엄 텔의 이야기는 저도 소설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1307년 11월 18일 텔은 80보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자신의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화살로 쏘아 무사히 맞췄다. 게슬러가 왜 두 개의 화살을 지니고 다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는 이거 필요할 때 하는 거죠. 하나는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려고 하나 들고 다닌다. 굉장히 게슬러가 싫어했죠. 아무튼 이 게슬러의 압증 때문에 윌리엄 텔의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결국은 이제 운동이 되어져서 독립하게 되어졌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 중간에 스위스 용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위스 용병은 지금도 여러분 아다시피 그 로마 교황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이런 용병 굉장히 용감합니다. 당시에 제가 볼 때에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 시기 17세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용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저 지대에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 용병들이 굉장히 용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용감한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니까 그래서 모든 무기들을 이 사람들은 다 다룰 줄 아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 멸망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군인들을 실제로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게 있었는가요? 항상 지금처럼 지금 우리나라 보면 상주군이 지금 뭐 60만 뭐 지금은 숫자가 적어져서 한 40만 이렇게 된다는데 없었죠. 때가 되면은 군사들을 모았죠. 네.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용병을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돈을 주죠.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고대 사회는 또 안 그랬어요. 고대 사회는 예를 들어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 자 전쟁에 참전한다 이러면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왜 가는 이유가 뭐냐? 가서 노략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 집에 갖고 오는 이게 고대 사회의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장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세가 되고 고대가 되면서 국가 형태가 되어지면서 그 제도가 이제 없어져 용병 제도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이 왕은 용병을 쓰는 거죠. 이제 돈을 주면서 자기 군사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게 되어지는. 그러면 과거에 이제 군사들은 가서 노략을 해가지고 재산을 갖고 왔는데 이제 노략을 안 하고 이제 수비만 하고 경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왕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끝까지 로만 카톨릭의 교황청을 지킨 사람들이 스위스 경비대라 이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제 월급 받아 먹으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진이 잠깐 나오는지 앞에 사진이 없는가요? 사진을 안 넣었군요. 제가 보면은 이 모자가 이런 모자잖아요. 기가지자 이렇게 가지고 모자가 이런 그죠? 이런 모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창 하나 들고 큰 창 하나 들고 이제 쫙 있고 딱 있죠. 네. 뭐 영국 애들은 뭐 위에다가 뭐 이상한 모자 그 까만 모자 큰 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고 왜냐면 이만큼 세우려면 위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뭐 스티로폴도 막 집어넣기로 하는데 이게 아주 가볍게 해야지 이게 나중에 떨어지니까 이 쓰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거 당시에 사람들의
그 투구로서는 이게 가장 좋았지요. 이렇게 이걸 딱 써서 나가는 것이죠. 네. 근데 왜 사람들이 투구를 쓰는지 아세요? 예? 몸을 보는. 왜냐면은 과거에 사람들을 딱 죽이기 가장 제일 먼저 딱 쳐서 적사시킬 수 있는 데는 딱 머리를 때려야 돼요. 몸은 아무리 찢어도 이게 이 정도지 절대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빨리 죽이는 것은 딱 때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투구부터 딱 이 준비 사람들의 투구 뭐 우리가 어느 나라입니까? 300. 네? 스파르타커스의 300을 봐도 투구를 쓰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 그래서 이 머리부터 이 사람들은 다 보호했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도 그렇고. 예.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 듣는데 우리 그 군에 가면은 경례하지 않습니까? 경례. 그냥 하나 이야기인데 왜 경례가 어디서 유래했던 것 같아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박 기사님 군에 안 갔다 갔다 오셨죠? 근데 경례 유래를 배우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 왜 여기 이렇게 해야 돼요? 영국 애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영국 애들은 딱 이래요. 손을 딱 이래요. 근데 보통은 온 세계 사람들 다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박 목사님 모르세요? 아니 우리 군이 3년 동안 갔다 왔으면서도 모르면 어떡해. 원종격 집사가 와에 물어봤는데 이 장교 출신 전에 물어보니까 모른다 하더라고. 왜 이걸 하는지. 이게요. 그 중세 시대 이후에 기사들이 이 투구를 쓰잖아요. 투구를 쓰면 이 바이저가 있잖아요. 이게 바이저. 그죠? 앞에 눈 가리게 잖아요. 이게 바이저를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진짜 귀족이면 자기 신분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다 가려져 있으니까 저게 어떤 놈이 나온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바이저를 이렇게 이게 경례죠, 경례 이게. 근데 왜 영국 애들은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재밌어요. 본래 영국 애들은 그 해적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나 이렇게 지도자들이 올라오면은 때 묻은 손 가지고 뭐 바이저가 없으니까 거기는 또 당연히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딱 보이면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알고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전쟁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으면 한마디 웃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경례의 유래는 바이저다. 자기 신분을 알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264페이지 이제 스위스를 한번 보시죠. 스위스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은 제네바가 있습니다. 그 제네바 호수가 이렇게 쭉 그 선을 따라 쫙 올라갑니다. 굉장히 길죠. 이게 다 제네바 호수입니다. 그 제네바 호수 가운데서 저 위에 좀 가시면은 로잔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게 제네바 호수를 쭉 끼고 있는 거예요. 로잔. 그 로잔과 제네바 사이에 뉴샤텔이 있어요. 여기는 뭐 없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쫙 가보면은 융겔렌 융게네라 그러나 그거 뭐 최고의 아름다운 뭐 있잖아요. 철로 기차 철로가 이렇게 체인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쭈리익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저 북쪽을 한번 보세요. 쭈리익. 이것도 호수예요. 호수. 네. 예. 아우구스부르크가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예. 그리고 쭈리익에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호수로 이제 꼭 그 초승달처럼 생겼죠. 쭉 이렇게 내려오면은 한 중간 정도의 콘스탄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콘스탄츠라는 데가. 그 얀후스가 이제 화형을 당한 그 장소. 아니 거기 아니 그 콘스탄츠 저 북쪽이지 죄송합니다. 북쪽이요 죄송합니다. 북쪽.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젤이라는 데가 여기 바젤이 없구나. 이건 옛날 도시다 보니까 바젤이 없네요. 바젤이 어디냐면 있어요?
연적이 죄송합니다. 눈이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사자상이 있다라고 하는 루체알런, 베른에서 조금 1cm 오른쪽 북쪽을 가보면 있죠. 루체알런. 정말 아름답죠.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빙글리 언제 태어났는가? 1484년에서 1531년에 아주 나이가 어린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빙글리 1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1483년 10월 31일 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불과 한 2달 정도 좀 더 일찍 태어났다고 이 두 사람 싸울 때 그 말도 했어요. 내가 형이다. 그렇게 자기 두 사람 만났을 때 내가 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 빙글리가 너가 나이는 나보다 먹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두 사람 싸운 거 보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 싸우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264페이지 밑에 보시면 1484년에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공부한 장소들이 쭉 나옵니다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498년에 사보나롤라가 화형을 당했다. 이거는 전 종교개혁자죠. 화형을 당했을 그때에 이 사람은 베른에 가서 인문주의,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의 특징은 인문주의입니다. 칼빈도 그렇고 루터는 처음부터 수도사였지만 개혁신학자들은 다 시작이 다 학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신비주의로 빠지지만 개혁신학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스콜라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튼 다 인문주의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인문주의의 중심지였던 비엔나 대학교에서 수도사로서 생활하는 동안, 그 다음 265페이지 인문주의에 심취해 있었다. 인문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저 빙글리는 비엔나를 떠나서 바젤에 두 번째 방문한다. 바젤에서 토마스 비텐바흐 아래에서 신학을 배운다. 이때에 이제 그가 로만 카톨릭의 오류를 지적하는 교수에게서 이제 영향을 서서히 받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루터가 슈타우피처에게서 신학을 배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1505년에 루터는 석사학위를 받잖아요. 근데 저 빙글리는 1506년에 석사학위를 받는다. 이게 나중에 계속해서 싸워요, 실제로. 내가 먼저 석사 받았다, 네가 먼저 석사 받았다. 이거 싸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글라루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진다. 10년간 목회를 하게 되어진다. 여기서 그가 계속해서 보십시다. 10년 동안 초대 교회 교부들의 작품들과 라틴어 고전 작품들을 연구한다. 이게 인문주의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루터는 안 그러잖아요. 루터는 그냥 독일 신학 그다음에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을 받는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여기 개혁 신학자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보면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시릴, 크리소스토모스 이런 작품들을 탐독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작품들도 읽었다. 스위스 간섭에 의하면 자신이 맡고 있는 교구의 목회자와 행정관은 그 지역의 군인들과 함께 용병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채플린이다. 그래서 군종 목사로 프랑스 군대와 싸우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에 1515년이었습니다. 1515년에 마리그냐니오, 이거는 이탈리아죠. 전쟁에서 프랑스 군대와 맞서 싸우는 수많은 스위스 병들이 10,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샥을 받아버리죠.
용병제조 반대해야 된다.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요. 만약 이렇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를 가느냐? 266페이지 보면은 아이지르로 갑니다. 루터를 보시면 1517년에 여러분 아다시피 그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이미 이제 인문주의에 접목을 하다가 목회지에서 쫓겨나는 게 1516년. 어떻게 보면은 좀 잉글리가 더 빠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지가 없이 아이지른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근데 한 패라그래프 내려오면 방문자들이, 그러니까 순례자들이죠. 순례자들이 이렇게 오면 그 사람들에게 이분이 모여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가 너무나도 거침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막 두고 있다가 쥐리게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바로 추천해서 바로 가버렸던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그의 메시지는 순수한 교리로 돌아가야 한다. 뭐 루트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이분은 벌써 이미 로만 카톨릭의 미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1519년 1월 1일 날 그런 35번째 생일날 조빙걸리는 쭈리 목회를 했다. 자기 생일날이네요. 그 다음에 그의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을 마치고 서신서를 강해하고 믿음과 행위라는 크나큰 주제를 깊게 다루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를 그는 계속해서 해왔다. 상당히 빠르죠. 루터보다 훨씬 빠르게 이분이 이 설교를 벌써 하게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분의 인생의 큰 위기를 한번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1519년 8월에 있었던 역병이었습니다. 그의 시를 제가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만 여기 보면 유명한 시입니다. 그가 역병에 걸려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 때 쓰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는 그가 이제 시름시름하고 이제 죽어갈 때, 죽음의 직전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저빙걸리가 얼마나 인생에서 큰 한번 이런 죽음을 그가 맞이해서 그가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루터 같은 경우도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데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칼싸움을 하다가 칼을 꼽는데 동맹이 끊어져 가지고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번개에 맞아서 이제 이거 되어지는 것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이제 사제로서 이제 처음 사제를 처음 받고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그가 받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인생의 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저빙걸리도 그가 인생의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낳고 난 다음에 그가 썼던 걸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손으로 저를 치료하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제가 설 수 있습니다. 죄가 다시는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당신에게만 찬양을 올립니다. 조금 지체했으나 나의 시간은 언제나 오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저의 시간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죠. 여기 지금 19년에 이제 그가 이렇게 낳고 난 다음에 31년에 죽으니까 한 12년 후에 그가 죽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깊은 우울 속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언제나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멍에를 쥐고 하늘을 향해 곧장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고백은 충분하다.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쭈리익의 모습인데요. 지금 교회가 중간에 딱 교회가 하나 있죠. 이 교회가 이제 그가 목회했던 그 민슈타라고 하는 그 교회고, 그 밑에 다리가 있고 그 다리 사이에 이제 렉줄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교회당이 있죠. 그 교회당이 269페이지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 바로 이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조금 더 올라가면 큰 교회당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리에게서 목회한 교회당입니다. 요 벽에 교회당 이렇게 있으면 교회당 벽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보면 불린거의 동상이 중간에 이렇게 딱 벽에 딱 붙어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쩌빙걸리의 동상은 다른 데 있고 불린거의 동상이 그 교회당에 덜렁 있어요. 그래서 쩌빙걸리를 이제 사람들이 교회당의 어떤 신학을 정리하고 교회를 정리한 것은 사실상 불린거라고 보고 불린거의 사택은 아직도 있어요. 그 바로 교회당 바로 북쪽에 있는 거고 불린거의 사택은 없어요. 쩌빙걸리의 사택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쩌빙걸리보다는 불린거를 더 존경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68페이지 봅니다. 그가 목회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첫 번째 여러 사건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 사건은 면죄부 판매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결혼. 성직자들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269페이지 가보면 외교의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하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큰 이제 사건이 됩니다. 그게 바로 소세지 사건. 처음에 저는 소세지 사건에서 소세지 가보니까 소세지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정말요. 이 스위스 소세지나 독일 소세지를 먹어봐야 돼요. 목사님 맛있어요? 한국 소세지는 소세지가 아니고 좀 밀가루죠. 밀가루죠. 이건 소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소세지 제가 잘 안 먹습니다. 소세지가 아니니까 안 먹죠. 우리는 열심히 우리 소풍을 가고 우리가 등산을 가면 소세지 이상한 거 하나 까가지고 저보고 먹으라 그러더래요. 소세지도 아니 밀가루 반죽을 뭘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그 소세지가 아니죠.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처럼 짜고 그렇지도 않아요. 아주 고소해요. 굉장히 고소해요. 고소하고 이런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싸죠. 주 음식이니까. 주 음식이 소세지니까 맛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데 가시면은 스위스제 유명한 소시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가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저도 독일에 가면 소시지를 한 여러 개 신청합니다. 나중에는 니글니글 해가지고 속에서 니글니글 해가지고 코카콜라 꿀떡꿀떡 마시고 이랬는데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소시지 사건이 왜 나타났느냐 하면 이제 렌트 사건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그래서 마틴 여기에 쩌빙걸리는 사순절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순절 음식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 먹었는데 쩌빙걸리도 거기에 같이 친한 친구였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쩌빙걸리는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져서 과연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거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되어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밑에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설교하면서 쩌빙걸리는 정한 시간에 행하는 교회 금식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금식 사순절날 금식하는 걸 반대하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넘어가 지금에 있는 그 민스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른쪽에 교회 하나 있었지요. 바로 이 앞에 쩌빙걸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270페이지 그 밑에 한번 각주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칼빈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일반 신자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하겠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특별한 일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칼빈도 이거는 미신적 행위니까 사순절을 지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게끔 되어진다.
그러면 사순절날 뭘 먹었는데 보면은 마른 소세지 2조각 먹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떡국처럼 잘난 거. 그걸 먹었다고 결국은 비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앞에서 설교합니다. 1522년 3월 22일 날 한마디로 당신이 금식하려고 한다면 하십시오. 고기를 먹고 싶지 않다면 먹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십시오. 먹는 것 가지고 왜 사람들을 그렇게 강아지도 안 말리겠다 이제. 우리말 같으면 그거잖아요. 먹는 거 강아지도 안 말린다. 먹는 거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말하느냐.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논쟁을 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독일의 종교개혁도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스위스 종교개혁도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통성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죠. 여기 논쟁은 1차에서 4차가 있었고 여기는 1차에서 3차가 있습니다. 1523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여기는 1518년부터 시작해서 1521년까지. 여기가 논쟁이 훨씬 더 빨랐죠. 여기는 뒤에 이제 소세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어지면 논쟁이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루터도 28개 자신의 신학을 제시했다면 272페이지 보면 그가 67개 항목을 그가 제시합니다. 이제 여기에 쩌빙글리의 신학이 다 들어가진 거죠. 그래서 루터는 28개 십자가 신학이라면 이번의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논쟁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285, 6, 7, 8페이지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서 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을 하면서 1525년에 이제 마지막 논쟁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제세례파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5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에 제세례파가 형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논쟁에서 보면 좋고, 독일의 논쟁에서는 4차 1521년 보름서 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독일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확산되어져 간다고 본다면 스위스 종교개혁은 2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